오늘 아침 창문을 여니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제 앙상한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문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한 등산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산을 좋아하십니까? 젊은 날에 우리는 모두 배낭 하나를 짊어지고 저 높고 아득한 산 정상만을 바라보며 헐떡거리는 숨을 내쉬며 올라갑니다. 35세, 40세, 45세,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 우리는 그것을 전성기라고 부르지요. 그때는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정복해야 할 고지만 보입니다. 저기에 오르면 행복이 있겠지, 저 꼭대기에만 도달하면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편안해지겠지라고 믿으며 발바닥이 부르트고 무릎이 삐걱거려도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에 피어난 들꽃의 향기를 맡을 여유도, 옆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의 손을 잡아줄 틈도 없이 우리는 그저 성공이라는 깃발을 꽂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참으로 냉정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영원히 정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쪽 능선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며 땀 흘려 올라갔다면 이제는 서쪽 능선으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내려와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미 그 정상에 서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이제 막 내리막길에 발을 디뎠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산을 내려올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음이라는 계절은 우리에게 무한한 체력과 시간을 선물로 주지만 동시에 오만이라는 안대를 씌워놓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팔아 금화돈을 사들이는데 인생의 절반을 바칩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영혼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진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평생 모은 금화를 털어 다시 건강을 지나가 버린 젊음을 사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부자도 어제라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 인생이 가진 가장 슬프고도 잔인한 역설, 닛설입니다. 왜 인간은 꼭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게 될까요? 왜 우리는 다리가 굳어지고 눈이 침침해져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조선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늙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할 초라한 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늙고 병들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방 안에 고독뿐일 때 그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돈의 노예로 살았으나 정작 써야 할 때는 손에 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빈손만 남았을 때 그 비참함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지난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개미처럼 일만 하다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떠나는 이도 보았고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쪽방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후회는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0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담아 여러분께 간곡히 전하고 싶은
네 가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혹은 이미 시작된 여러분의 인생 이막, 그 내리막길을 품격 있고 안전하게 내려오기 위한 생존 지도와도 같습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고 자식 때문에 가슴치며 통곡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마지막 순간까지 맑고 투명하게 빛나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인생의 깨달음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단단한 지팡이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인생이라는 산의 서쪽 능선을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걸어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100년 묵은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선배의 따뜻한 손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자연의 섭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기다림의 미학, 다시 말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 늙은 눈에는 참으로 위태로운 풍경들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릅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채찍질이라도 하듯 사람들은 숨 쉴 틈도 없이 달립니다. 빨리빨리가 미덕이 된 세상이지요. 밥도 빨리 먹고 성공도 빨리 해야 하고 심지어 병이 나도 빨리 나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세상에는 인간의 의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 진리라고 부르고 또 운명, 우주의 시간표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른들을 보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는 땀으로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짓는 것입니다. 봄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농부는 매일 논에 나가 물꼬를 봐주고 피를 뽑아주지만 벼의 줄기를 억지로 잡아당겨 키우지는 않습니다. 벼가 이삭을 맺고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기까지는 꼬박 3개월하고도 10일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일의 햇살과 100일의 바람, 그리고 수없이 쏟아지는 별빛을 머금어야 비로소 쌀 한 톨이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농부가 왜 우리 논의 벼는 아직도 이렇게 작으냐며 조바심을 내고 빨리 자라라고 벼의 순을 손으로 잡아당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벼는 뿌리가 뽑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장주장이라는 고사성어의 교훈이지요. 도와주려다 오히려 망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잉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에 귀한 생명이 자리를 잡으면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9개월하고도 10일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 아무리 권력이 높은 왕이라도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 내 아이는 3개월 만에 낳게 해주시오 라고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억지로 그리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만물에는 저마다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야 화요일이 오고 화요일을 견뎌야 주말이 옵니다. 아무리 주말이 그립다고 한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봄이 오려면 춥고 긴 겨울을 견뎌야 하고 나비가 날아오르려면 좁고 어두운 고치 속에서의 인내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인생에서만큼은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할까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조급해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이가 들어 폐렴이나 관절염 같은 병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의사는 이 약을 드시고 푹 쉬시면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5일치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약을 딱 2번 먹어보고는 에이, 약효가 하나도 없네. 돌팔이 의사 아니야 하며 화를 내고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약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돌며 병균과 싸우고 세포를 달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이 빠져나가고 새살이 돋는 데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 이틀을 참지 못해 더 독한 약을 찾고 더 빠른 시술을 찾다가 결국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병,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혹은 사업이 잠깐 기울어졌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끝난 것처럼 발을 동동 구르지 마십시오. 왜 내 인생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는가? 라고 묻지 마십시오. 아직 3월인데 벚꽃이 피지 않는다고 나무를 탓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4월이 되면 피지 말라고 해도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것이 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자식들의 인생에도 각자의 개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초년에 꽃을 피우고 어떤 이는 저처럼 백발이 되어서야 인생의 향기를 피우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법, 벼락부자가 되는 법, 단기간에 성공하는 법, 서점에는 이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등산로에서 지름길은 대부분 가파른 절벽이거나 짐승들이 다니는 험한 길일 때가 많습니다. 빨리 가려다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다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씨앗을 심고 물을 준 뒤에는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다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흐름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주십시오. 자식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줄 시간을 주십시오. 돈이 벌리지 않아 힘들다면 운기가 다시 차오를 때까지 내 그릇을 닦으며 기다리십시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밥을 뜸들이지 않고 솥뚜껑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어야 하듯 인생도 뜸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인생의 잘 익은 고소하고 깊은 맛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3개월 10일을 견뎌낸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듯 여러분의 인생도 황금빛 노후로 익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며 첫 번째로 깨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배낭 속에 과연 행복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등 뒤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낭을 메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배낭의 무게와 행복의 무게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소유소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통장에 0이 하나 더 붙으면 행복이 10배가 되고 집 평수가 늘어나면 웃음소리도 커질 것이라 착각하며 평생을 허덕입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본 늙은이의 눈으로 보니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에 있었습니다. 옛날 80년대, 9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마 제목 중에 부자도 운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울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서럽게 웁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집을 3채, 4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남들은 어르신, 건물주가 되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하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정부 정책이 바뀌어 세금이 폭탄처럼 떨어질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금고에 돈다발을 넣어두면 도둑이 들까 겁나고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으로 돈값이 똥값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자식들이 내 돈을 보고 달려들어 도박에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의 지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입니까? 제가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젊은 시절 전쟁통에 피난을 다니며 목격했던 풍경이기도 합니다. 어느 여름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두 사람이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진 것이라곤 낡은 러닝구, 러닝 셔츠와 반바지뿐인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프면 아무데나 앉아 주먹밥을 먹고 졸리면 나무 그늘이 제 집 안방인 양 벌러덩 드러누워 코를 골며 잡니다. 도둑이 온들 훔쳐갈 것이 없으니 대문을 잠글 필요도 보초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잠은 갓난아기의 숨결처럼 평온하고 달콤합니다. 반면 그 옆에는 값비싼 보석과 돈다발이 가득 든 무거운 배낭을 맨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죽겠는데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배낭을 베개 삼아 머리에 베고 자려니 목이 아프고 가슴에 품고 자려니 숨이 막힙니다. 잠결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누구냐 하고 쏘스라치게 놀라 깹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빈털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무언가를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을 번뜩이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물론 가난이 자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착이 가져오는 불행입니다. 손에 쥔 모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맥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옛 성현들의 말씀에 지족, 저주, 즉 족함을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면서도 이 돈이 줄어들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며 먹는 밥상보다 된장국에 풋고추를 찍어 먹더라도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는 삶이 진짜 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늙어서까지 이 더 많이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죽을 때 관 속에 돈을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마지막 순간까지 내 돈, 내 땅 하며 움켜쥐다가 결국 자식들 싸움 붙이고 본인은 고독사하거나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행복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며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장을 보러 가는 두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에는 무거운 파단과 콩나물 봉지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갑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옷은 아이의 토사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화려한 싱글, 즉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혀를 찹니다. 아이고, 저 여자는 무슨 팔자가 저리 기구해서 젊은 나이에 청승맞게 저러고 사나. 남편 밥 해주랴, 애 키우랴, 자기 인생은 하나도 없네. 나는 저렇게는 절대 안 살아야지. 그녀의 눈에 극이 여인은 불행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안고 가는 그 여인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그녀는 지금 천국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줘야지. 우리 예쁜 아기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러서 그녀는 땀방울마저 달콤하게 느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벅찬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500원짜리 콩나물을 깎아서 산 그 돈으로 남편 양말 한 켤레를 더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아이를 아는 그 여인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혼자 카페에 앉아있는 싱글 여성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명절에도 갈 곳 없이 혼자 방구석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겠지. 나이들 아프면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을 텐데 참 딱하다. 보십시오. 상황은 그대로인데 누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한 재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긍정의 안경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이자 행복의 열쇠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고 늙어서 주책이다, 가진 것도 없이 초라하다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내 삶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꽃을 심으면 꽃밭이 되고 쓰레기를 심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법입니다. 행복은 결코 백화점 진열대 위에 있는 명품 가방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마시는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 속에,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속에, 그리고 그래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여러분의 따뜻한 가슴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움켜쥔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그 새로운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자,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영혼을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또 다른 독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안의 독소 배출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배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 안에는 돈이나 명예 같은 잡동사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숙한 곳, 배낭의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평생 미루어 두었던 숙제들과 차마 버리지 못한 썩은 음식물 같은 감정들이 엉겨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영혼의 배낭을 뒤집어 탈탈 털어버리는 청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여름방학 숙제를 개학 전날까지 미루다가 밤을 새워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인생의 숙제를 똑같이 미루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가야지, 돈 좀 더 모으면 고향 친구 찾아가서 술 한잔 사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아내랑 손잡고 꽃구경 가야지. 여러분,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단어가 바로 나중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다리에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눈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일 때, 내 정신이 맑을 때 저질러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가슴속에 묻어둔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 날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그 전우를 찾아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혹은 가난했던 시절, 배고픈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퍼주었던 그 식당 아주머니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몸 좀 추스르고 나서 하며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병이 듭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 그때 기차표를 끊었어야 했는데 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이미 기차는 떠났고 역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돈은 왜 모으십니까? 병원비 하려고 모으십니까? 물론 노년의 안전을 위해 저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끼느라 정작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에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제주도 바다를 보고 싶으면 비행기 표를 끊으십시오. 옛 전우를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으면 택시를 대절해서라도 가십시오.
시골집 담장이 무너져 마음이 쓰인다면 지금 당장 사람을 불러 고치십시오. 조상님 묘소를 정비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에 당장 삽을 들고 가십시오. 죽을 때 통장에 남은 잔고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추억, 내 영혼이 기뻐했던 순간들은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어 저승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내일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초조하게 살지 말고 오늘 당장 숙제를 끝내버린 아이처럼 홀가분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게 청소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슴속에 필리를 틀고 있는 미움과 원망이라는 독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숯검정처럼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내 동생 놈이 부모님 유산 받을 때 나 몰래 땅 15평을 더 가져갔어. 그 괘씸한 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30년 전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란 작자가 첫사랑 여자를 만나 바나나 나무 밑에서 껴안고 있었지. 내가 그 꼴을 평생 못 잊어. 내가 학비 대주며 뒷바라지했던 그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부잣집으로 시집갔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용서 못해.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옛날의 상처를 끌어안고 밤마다 일을 간다고 해서 그 동생이 땅을 돌려줍니까? 그 옛날 첫사랑 여자가 불행해집니까?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희희낙낙하며 잘 살고 있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괴로운 것도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독약을 마셔놓고 저 밉살스러운 놈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독이 퍼지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몸, 내 영혼입니다. 미움은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여러분의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제가 조금은 거칠고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독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장이 요동을 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참습니까? 아니지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억지로라도 토해내야 합니다. 심지어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집어넣어서라도 위장 속에 있는 그 독한 알코올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소위 오바이트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되고 목이 따갑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속에 있는 오물들을 다 쏟아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망과 증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마신 독주 둘저입니다. 이미 30년, 40년 동안 뱃속에 담아두었으면 충분히 썩었습니다. 이제는 토해내야 할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내 영혼이 질식해 죽지 않기 위해 내 남은 노년이 그 썩은 냄새에 진동하는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기 위해 억지로라도 손가락을 넣어 토해내듯 그 기억을 뱉어내야 합니다. 그래, 그땐 너도 어렸고 나도 어렸지. 다 지나간 일이다. 그래,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의상하지 말자. 네가 가져갔으니 너라도 잘 살아라. 그 여자도 지금쯤 어디선가 늙어 꼬부라진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부디 평안하시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방류를 선언하십시오. 과거의 찌꺼기를 내보내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50년 전만 해도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던 적군들과도 이제는 악수를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러한데 하물며 개인의 인생에서 과거의 원한에 발목 잡혀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직 토해내지 못한 독이 남아있는가? 만약 있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다 쏟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텅 빈 위장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따뜻한 죽 한 그릇 드시듯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기 위해 지켜야 할 품격 있는 이기심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가장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봉우리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욕망의 배낭을 내려놓고 영혼의 독소를 토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신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말이 낯설고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이기심은 젊은 날의 욕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생존이자 마지막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방패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기심은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남은 에너지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직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 쓰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기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절의 미학매옥을 배우십시오. 주변을 보면 꼭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행 문턱은 넘지도 못하면서 만만한 친척 어른이나 친구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급해서 그러니 며칠만 쓰고 갚겠다는 말 수없이 들어보셨지요.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안하지만 내 노후 자금이라 건드릴 수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자식 눈치 보이고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룹니다. 빌려주고 속 끓이느니 안 빌려주고 욕 한 번 먹는 게 100번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나면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남 험담하기 좋아하는 독성톡식 인간관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은 이제 금보다 귀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즐거운 추억을 나누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남의 쓰레기 같은 감정 배설물을 받아주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보호하는 정당 방위입니다. 둘째, 노년의 품격을 위한 삼불3부 원칙을 지키십시오. 제가 만든 원칙이 있습니다. 늙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즉 비웃지 않기, 탄식하지 않기, 논쟁하지 않기입니다. 하나, 남을 비웃지 마십시오. 특히 남의 사랑 이야기나 외모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주책맞게 연애한다고 흉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절절한 사연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뚱뚱하다느니 말랐다느니 남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내 입에 오물을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늙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지요. 남을 판단하는 대신 그저 따뜻한 눈길 한번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덕을 쌓는 일입니다. 둘, 자신의 팔자를 탄식하지 마십시오. 내 고향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어도 저 영감쟁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제발 이런 푸념은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고향, 부모, 배우자는 모두 여러분의 역사이자 뿌리입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이제 와서 부정하는 것은 지나온 내 인생 전체를 침뱉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두고 탄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이만큼 일궈냈다. 그래도 저 사람 덕분에 자식들 낳고 이만큼 살았다라고 긍정하십시오. 그것이 승자의 태도입니다. 셋,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 취한 사람, 잃을 것이 없는 막가파, 그리고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술 취한 사람과 싸우는 것은 미친 개와 짖는 시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망신입니다. 또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인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내 평온한 하루를 그런 무의미한 싸움으로 망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에게 자석 같은 부모가 되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비친다며 섭섭해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매일 아프다 소리하고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돈 없다고 한숨 쉬는 노인을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자식들이 억지로 의무감에 찾아오는 부모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숟가락 들 수 있도록 운동하고 절제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독립적이 되십시오.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자립해 있으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들 용돈 쥐어줄 정도의 비상금만 있어도 자식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밝게 웃으십시오. 자식들이 오면 왔느냐, 고생했다 하며 환하게 맞아주십시오. 며느리 밥상이 좀 짜도 맛있다 하고 사위가 사온 옷이 좀 촌스러워도 고맙다 하십시오. 집안에 긍정의 기운이 흘러야 자식들도 그 기운을 받으러 옵니다. 부모의 집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라 휴식의 쉘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 죽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요즘 요양병원 실버타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고려장 지내는 것 아니냐 하며 서러워하십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식들이 모두 출근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시설 좋은 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영양 잡힌 식사를 하고 전문적인 간호를 받는 것이 행복일까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주성, 주주생입니다. 내 집에서 살더라도 자식에게 의존적이면 감옥이고 요양원에 있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생활하면 그곳이 낙원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겠다는 당당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현대판 효도이고 현대판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늙음은 낡음이 아닙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한낮의 태양보다 더 아름답고 장엄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투명하고 단단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러분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이기적으로 그리고 품격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 인생의 시계 바늘도 황혼을 향해 기울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짧지 않은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온 늙은이의 잔소리가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을지 노파심에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부디 제 이야기를 차가운 훈계가 아닌 먼저 그 길을 걸어본 선배가 건네는 따뜻한 손난로처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지만 결국 그 모든 파도가 밀려간 뒤에 남는 것은 고요한 평화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움켜쥐려 했던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지나고 보니 잠시 빌려 썼던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보듬어 주었던 순간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이자 축복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엽이 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봄이 오고 뿌리가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봄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훈장인 미소를 띠고 구분 등에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자부심을 얹으십시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역사책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게 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김형석이 100년의 기운을 담아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십시오. 부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디 마지막 순간까지 찬란하게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